안녕하세요. 시니어를 위한 공인중개사 마스터입니다. 시험이 얼마 남지 않은 지금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일까요? 지금은요, 시험에 나왔던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실제 시험에 나올 만한 유형들을 익숙해지도록 최대한 많이 풀어보는 게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실제로 출제 빈도가 높은 문제들 중심으로 접해보는 게 훨씬 더 시험에 적응하기도 좋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저희가 매일 강의를 통해서 출제 빈도가 높은 문제 중심으로 그 부분 중심으로 강의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저희와 함께 막바지 정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부동산 공법 강의 저희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조성재 교수님의 강의 지금부터 박수로 청해 드릴까요?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공법 조성재 교수입니다. 자, 또 건축법 이제 1시간 더 남았는데요. 두 번 강의했죠. 물론 건축법 3번의 강의를 끝낸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또 제가 여기 5장이 중요해서 또 5장부터 하는데 3장하고 4장은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많지 않아서 건너뛴 건데요. 여러분들이 3장하고 4장도 제목 중심으로 꼭 좀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까지 설명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제약을 받아서 죄송합니다. 자, 요 5장이 또 건축법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요. 일단 건축을 하려면 대지에다 하는 거죠. 대지. 여러분들 이제 지적법에서 지목이 대하고는 달라요. 그 지목이 된 거는 그 지목 중에 하나인 거죠. 뭐 전, 답, 뭐 과수원 이게 지목 중에 하나인 거고, 요 대지는 지목은 묻지 않습니다. 지목이 뭐든 간에 건축을 하려고 건축 허가를 받은 범위의 토지, 그게 대지예요. 즉 지목이 전이라도 허가를 받았으면 대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목이 대는 아니죠, 아직. 나중에 건축을 다 하고 나서 지목을 전에서 대로 바꿀 수는 있지만 우선은 전인 상태에서도 대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대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 필지를 하나의 대지를, 한 필지라는 건 아시죠? 독립된 지번이 하나 붙은 거죠. 100번지 그러면 한 필지죠. 그 면적이 넓든 적든 아무리 작아도 독립된 지번이 하나 붙어 있으면 그게 한 필지고요. 자, 한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는 게 원칙이다. 옛날에 이제 지적법이라는데 지금은 공간정보법, 줄여서 뭐 공간정보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한 하나의 대지를 한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는 게 원칙인데, 당연히 그 원칙에 대해서는 예외가 있겠죠. 그래서 둘 이상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어쨌든 하나의 대지 범위는 정해져야 되는 거니까, 그래야 뭐 건폐율, 용적률 이런 게 다 적용될 거 아니겠어요?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예외라는 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즉 한 필지가 아니라 이제 2개, 3개, 4개, 2개 이상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여러분들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 그 전체 하나의 대지예요. 그러면 거기에 필지는 수십 개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런 게 대표적인 거고,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라는 거 뭐냐? 한 필지의 일부도 가능한 거고, 뭐 두 필지의 일부도 가능한 거고. 무슨 소리냐? 큰 필지 같은 경우 그 전체를 대지로 해서 건축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 일부만을 또 대지로 할 수도 있다. 각각 어떤 경우냐? 자, 도시군계획 시설을 그 둘 이상 필지에 하고자 할 때, 또 지금은 여러 개 필지지만 나중에 사용 승인이란 건 건축공사가 끝났을 때 받는 게 사용 승인이에요. 흔히 사회에서 준공 받는다. 그게 이제 요 건축법 정확한 용어는 사용 승인 받는 거예요. 그때 하필할 것을 조건으로, 하필한다는 건 한 필지로 원칙으로 다시 돌아가게끔 한다는 거죠. 하필할 것을 조건으로. 당연히 반대겠죠. 분필할 것을, 일부니까 거기를 독립된 지번으로 만드는 걸 분필한다 그러는 거죠. 필지를 나눈다는 거죠. 자, 또 한 개의 건물을 그 2개 이상 필지에 걸쳐서 짓는다. 또 이 주택 단지, 대표적인 게 이제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죠. 거기가 이제 많은 필지가 있어도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지하상가 같은 경우 보면 쭉 이어져 있잖아요. 그게 여러 개 필지일 수 있는 거잖아요. 도로 지표 하에다가 건물 질 때도 여러 개 필지를 하나의 집어. 또
지적법상 즉 공간정보법상 합병이 불가능한 경우 어쩔 수 없이 여러 개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도 있다. 또 그 일부에만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다. 그게 농지인데 그 일부에만 농지 전용 허가를 여러분 농지에다가 건축을 하려면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 농지 전용 허가를 그 전체 농지에 다 받은 게 아니라 그 일부에만 받았으면 그 일부에만 건축을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산지에다가도 건축을 하려면 산지 전용 허가를 받아요. 여기 전용이라는 건 뭐냐? 용도를 바꿨다. 농지에서 이제 건물 짓다. 농지의 전용, 산지의 전용. 여기서 전용은 오로지 그 용도로 쓴다는 건 전혀 반대 개념이죠. 용도를 바꾸는 걸 전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공법에서는. 그래서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산지를 다른 용도로 이용하는 거를 농지 전용, 산지 전용 그러는 거예요. 농지에 건물 짓다, 산지 건물 짓다. 그럼 농지, 산지를 다른 용도로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허가를 받아야 돼. 근데 그 전체에 대해서 다 받은 게 아니라 그 일부만 받았으니까 그 일부만을 대지로 해서 건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게 그 대지가 원칙, 한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두 가지가 있다는 거. 자, 뭐 대지 안에 조경, 대지 분할 제한이 또 비교적 이제 시험에 자주 나오죠. 요 숫자 외워주셔야 됩니다. 이 숫자 이제 외워주셔야 되는 게 왜 그러냐면 이 대지는 여러분 대지 면적은 작을수록 안 좋은 거예요. 클수록 좋은 거예요. 너무 커도 뭐 그렇지만 자, 어쨌든 그 너무 작으면 건물이 작을 수밖에 없잖아요. 땅이 작으면 건물이 작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일정 면적 미만으로는 분할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대지 분할에 대해서는 이게 필지 나누는 걸 말하는 거예요. 뭐 땅을 어떻게 나누겠어요? 지구는 하나인데 그래서 필지 분할하는 걸 말하는데 그러면 건물이 있는 대지 분할은 이제 지금 이 건축법에서 아예 이 면적 미만으로는 분할을 못하게 하고요. 자, 건축물이 없는 토지도 있잖아요. 없는 토지 분할은 이미 여러분들 국토계획법에서 개발행위 허가 중에 토지 분할 배우셨단 말이에요. 그 면적 미만. 그때 기준은 똑같아요. 기준은. 즉 건물이 없는 거는 국토계획법에 따라서 없는 거는 일정 면적 미만으로 꼭 분할하고자 하면 허가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건물이 있는 대지는 아예 분할할 수 없도록 외우셔야 됩니다. 주거지역, 기타지역은 60제곱미터. 여기서 기타지역은 이제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이겠죠. 왜냐하면 우리 용도지역은 주상, 공, 노기, 도시지역이고 도관농자 무조건 외우시라고 그랬죠. 국토계획법에서 매우 중요한 거라고 용도지역은. 그래서 주거지역, 기타지역은 60제곱미터, 공업지역, 상업지역은 150제곱미터, 녹지지역은 200제곱미터 이 미만으로 분할하지를 못한다. 이 숫자 자주 나오니까 이거 드시고. 자, 공개공지 확보라는 건 뭐냐면요. 공개공지 확보라는 거는 공지, 즉 대지 안에 공지를 확보하라. 즉 건물 짓지 말고 대지의 일부를 공지로 한 다음에 거기를 일반인에게 공개를 하라.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시내 가보면 큰 건물들 바로 옆에 일단 뭐 조각상 같은 거 있고 거기에 벤치 같은 거 있을 거예요. 그게 이것 때문에 그게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그걸 해주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건축법에. 즉 우리 도시의 특히 도심 같은 경우에는 특히 상업시설이 많이 하는 데는 상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큰 건물들이 쭉 질비해서 도시에 무슨 휴식 공간이 없어요. 휴식 공간이. 공원 가려면 어디 한참 가야 되고 그럼 건물마다 조그마한 휴식 공간을 만들어 놓으면 이게 쭉 연결되면은 하나의 또 공원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있는 제도예요. 그래서 사람이 많이 다니는 지역 또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 건물. 내가 이제 바글바글이라고 표현을 좀 재밌게 바글바글 생각하시면 거의 문제가 풀린다 이 말이에요. 이 공개공지가. 시내 가면 큰 건물 바로 앞에 보면요. 일정한 공간에다가 우리가 충분히 거기서 쉬었다가 갈 수 있는 좀 만남의 장소도 했고 그게 바로 이것 때문에 있는 겁니다. 건축법 이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전용 주거 지역이라는 거는 오로지 아주 조용한 그런 주택가예요. 그러니까 거기 사람 많이 다니지 않으니까 건물 질 때 공개공지 할 필요 없고요. 근데 일반 주거 지역이나 준주거 지역은 이게 상업 기능이 꽤 많이 허용되는 지역이에요. 해야 됩니다. 상업 지역은 그냥 물론 다 해야 되고
자, 공업지역도 전용공업, 일반공업지역은 공장만 짓는 곳이기 때문에 공개공지할 필요 없는 거예요. 사람이 많이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근데 준공업지역은 이게 상업기능도 있는 공업지역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한마디로 하면 상업기능도 있는 지역, 그럴 때 하는 필요한 거지 이런 데는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또 마찬가지로 건물이 커야 뭐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지 건물이 조그만하면 많이 이용하지 않잖아요. 기준이 그래서 5,000제곱미터예요. 당연히 연면적 기준이겠죠. 연면적이 5,000제곱, 가축성 바닥 면적 합계가. 그리고 뭐 이 29분의 6이란 건 뭐냐? 건물의 용도가 29가지라 그랬잖아요. 그중에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건물들 6가지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문화 집회시설 같은 경우, 또 대형 백화점 같은 경우잖아요. 대형 판매시설 이런 것들 굳이 하나하나 외우라고 시험 안 나오니까 29가지 건물 용도 중에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이 이용하는 건물들 그 6개 할 때 그런 거지 모든 건물 다 질 때 그런 게 아닙니다. 뭐 업무시설 같은 회사 빌딩 같은 거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이용해요. 근데 뭐 29가지 용도라도 뭐 공장이나 창고 뭐 이런 거 사람들이 이용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지역이라 하더라도 모든 건물에 다 하는 게 아니고 일단 규모가 크고 그리고 규모가 크더라도 또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 이용 건물 있잖아요. 그런 건물을 할 때는 그 대지 면적의 10%. 만일에 대지 면적이 200평이다. 그럼 적어도 20평을 요게 20평 이하로 공개 공지해 놔야 돼요. 즉 거기다가 건물 짓지 말고 일반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대신 용적률을 완화해 줘요. 건물 더 높게 질 수 있도록 땅을. 그리고 높이도 1.2배 완화해 주고. 요게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고 요 밑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거예요. 자, 근데 이제 문제가 거기 공개 공지해 놓고 여러분들 시내 백화점 특히 백화점 같은 경우 보면 맨날 그 앞에다가 그냥 물건 팔고 막 하는 경우 많잖아요. 그러면 일반인들이 거기서 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만 문화 행사나 판촉 활동하고 나머지 기간은 다 일반인한테 공개하라는 거예요. 너무 이런 규정은 왜 들어와 있냐면 하도 자기들 편의를 위해서 이용을 많이 하니까 그래요. 아까 29분의 6가지 용도가 이거 다 보세요. 문화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업무시설, 숙박지 이게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건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그런 상업 기능이 있는 지역이라 하더라도 무조건 모든 건물에 다 해야 되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 대개 보면 그 숙박 호텔이나 그 또 회사 본사 건물들 있잖아요. 그런데 앞에 가보면 다 있잖아요. 네? 그런 게 바로 공개 공지다. 비교적 시험 자주 출제되니까 어쨌든 바글바글 생각하시면 웬만한 내용이 생각이 나실 것이다. 자, 도로하고 이제 건축선, 도로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셔야 되죠. 또 건축법에서. 왜냐하면 건물을 짓고 도로가 없으면요 사람이 출입을 할 수가 없죠. 우리가 그 도로를 통해서 출입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도로에 관한 조건이 꽤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요에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접해야 된다. 요 단어가 대단히 중요한 단어죠. 요 접해야 된다. 즉 맹지가 되지 말아야 된다. 우리 이제 도로하고 안 붙어 있는 토지를 맹지라 그래요. 그 도로하고 통하고 있는 부분을 이제 눈으로 보는 거죠. 눈물 맹자. 그래서 그 도로가 없으면 맹지다. 왜 그러냐? 이 출입해야 되니까. 따라서 출입에 지장이 없으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또 건축물 주변에 공지가 있다. 즉 공원이나 뭐 다른 공지가 있으면 앞으로도 거기가 이제 광장이 있고 거기서 그리 통행하면 될 거잖아요. 그래서 출입에 지장이 없으면 한마디로 출입에 지장이 없으면 도로에 접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원칙은 접해야 됩니다. 얼마 이상을 접해야 된다. 2m 이상. 도로하고 통하는 부분이 적어도 2m 이상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요 3번은 뭐냐? 훨씬 많이 접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6m 이상의 도로에 4m 이상 접해야 되니까. 즉 2m 이상만 접해도 되는 게 원칙인데 4m 이상 접해라 이 얘기는. 또 도로도 원칙은 우리나라 도로는 폭이 4m면 도로예요. 근데 또 도로 폭도 6m 이상 돼야 돼요. 그 얘기는 건물이 크다는 얘기죠. 건물이 크면 더 넓은 도로에
더 많이 접해야 된다는 거죠. 사람이 더 많이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그 기준이 2,000입니다. 연면적 합계 2,000. 그래서 2,000 이상이면 공장은 3,000 기준이고 공장은 3,000 이상일 때 이래야 되고 나머지는 이제 2m만 되는 거. 근데 공장 아닌 거 이거 공장보다 이게 더 중요하죠. 그러니까 자 그래서 대지와 도로 관계 그러면 건축법상 도로가 아무거나 다 도로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도로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도로를 통해서 사람이 출입을 해야 되니까 아주 도로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그냥 여러분 대충 뭐 도로면 도로겠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요 4가지 요건을 다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건축법상 도로라는 건 다른 법에서 도로하고는 특별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즉 보행,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있어야 되고요. 자동차 통행, 사람이 또 자동차도 다닐 수 있어야 돼. 일단 원칙은 보행 및 자동차 통행이 가능해야 되고요. 또 너비도 4m 이상 돼야 됩니다. 그 도로 폭이 4m 이상 돼야 되고 그리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이 돼야 돼요. 이게 디귿의 요 디귿 조건의 1번, 2번이라는 건 이 둘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이 돼야 돼요. 그리고 도로 그렇게 됐으면 여기까지 요건 갖추었으면 디귿번까지 요건 갖췄으면 아직 도로로 개설이 안 돼도 즉 도로 공사를 안 했더라도 도로다. 예정도로도 도로니까요. 도로로 하기로 했으면 도로인 거예요. 그것도. 그래서 뭐냐 이게 디귿 1번이 여기 핵심이 고시예요. 고시. 그 부분을 도로로 하기로 국토계획법, 도로법, 사도법은 뭐냐 이게 도로와 관계된 법이에요. 그래서 법률에 의해서 고시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도로 됐다고 도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건축 허가 또는 신고 시에 허가권자가 그 위치를 지정해서 즉 행정 처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개인적으로 내가 도로 냈다고 다 도로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건축법상 우리가 땅 보러 갔을 때 거기가 맹지다 아니다 이거는 이런 걸 확인해 봐야 하는 거지 무조건 거기다 길 내놨다고 다 도로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요 요건을 갖춰야만이 도로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더 주의하라고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거예요. 일단 보행 및 자동차 통행이 가능. 이게 원칙이에요. 너비는 4m 이상 돼야 되고 또 고시가 되거나 또 허가권자가 지정해서 공고라는 이런 행정적인 조치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러면 예정도로도 도로다. 자 여기에 이제 예외가 있는 거예요. 즉 자동차 통행이 가능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차량 통행이 불가능해도 되는 도로가 있을 수 있다. 그 경우에는 너비도 4m 이상 될 필요 없고 3m 이상이면 되고요. 막다른 도로라는 건 뭐냐? 막혀 있는 도로. 보통 우리 소방도로라고 많이 하죠. 가다가 쭉 막혀 있는. 우리 도로라는 건 다른 도로하고 연결돼 있는 게 중요한데 어떤 도로는 어쩔 수 없이 막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가봤더니 끝에 이제 집이 있어가지고 그 막다른 도로는 그 막다른 도로 길이가 10m 미만이면 폭이 2m만 돼도 도로고 10m 이상 35m 미만이면 3m 이상 돼야 도로고 아예 35m 이상 깊숙한 골목길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6m 이상 돼야 도로입니다. 그래서 폭도 원칙은 4m지만 예외적으로 또 4m가 아니고 또 4m가 넘어야만이 도로가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여기 허가권자가 도로를 지정해서 공고한다 할 때는 그 이해관계인이 있을 거잖아요. 도로로 들어가는 땅 주인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 동의를 얻어야 되는 게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동의 없이 지정할 수도 있고 그 도로를 폐지하려고 할 때는 반드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어서 폐지하도록 돼 있고요. 적어도 그 정도 도로에 대해서는 알고 계셔야 돼요. 아까 제가 막다른 도로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막다른 도로의 길이에 따라서 그 폭이 달라진다라는 거. 자, 도로가 그렇고요. 이 건축선이라는 건 뭐냐? 건축선이라는 건 이 선, 그러니까 건축을 할 수 있는 한계선을 말해요. 건축을 할 수 있는 한계선. 어디하고에서의 문제냐? 도로하고 접한 부분에서 문제예요. 그래서 즉 도로하고 접한 부분에서 절대 도로하고 내 대지하고 경계선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경계선을 넘어가서는 안 된다. 왜 넘어가서는 안 되냐? 도로가 좁아지잖아요. 도로가 침식당하잖아. 그러면 여기 보행 또 자동차 통행이 곤란해지는 그런 문제 때문에 건축선 제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선이
그어지면 그 건축선을 넘어서 건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바로 여기 도로하고 접한 부분에서의 문제예요. 도로하고 접한 부분에서 건축할 수 있는 한계선, 즉 그 안쪽으로 건축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소요너비에 못 미치는 도로인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소요너비에 못 미치는 경우 도로폭을 확보해 놓고 해야 될 거잖아요. 원칙은 도로폭은 4m잖아요. 근데 이게 좁은 골목길 폭이 2m밖에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건축선이 그어지냐면요. 내 대지 안쪽에 건축선이 그어져요. 즉 이 도로의 중심선이 있죠. 이 점선으로 되어 있는 중심선으로부터 소요너비가 4m죠. 2분의 1씩 물러나야 됩니다. 그러면 이 빗금친 부분은 내 땅이지만 건축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좁은 도로에 낀 땅을 여러분들이 구입하실 때는 반드시 이걸 감안하셔야 돼요. 요거는 여기다 건축도 못 하고요. 요 땅은 대지 면적에도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건폐율 용적률 요 땅을 기준으로 해서 건물을 작게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값은 좀 빼달라고 깎아달라고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도로가 좁으면 건축선이 원칙은 도로가 충분히 넓으면 도로하고 내 대지하고 경계선 여기가 건축선이지만 도로 폭이 좁기 때문에 요만큼 여기가 건축선이에요. 근데 한쪽에 이렇게 하천이나 철도 뭐 이런 것들이 지나간다. 그럼 이쪽으로는 도로를 확보 못 하잖아요. 그쪽으로부터 소요업이 더 많이 물러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빗금친 부분은 또 건축을 할 수 없고 또 내 땅이지만 건축 못하고 대지 면적에도 안 들어갑니다. 따라서 이렇게 소요너비에 미달될 때는 건축선이 대지 안쪽에 그어진다는 거. 그럼 요 선 그어지면 요 안에다가는 그 넘어서는 건축할 수 없도록 하는 게 건축선 제도라는 거. 자, 지정 건축선이라는 건 뭐냐면요. 충분히 도로가 넓어요. 그러면 대지 안쪽으로 들어갈 필요가 없는데 건물이 들쭉날쭉하면 이게 보기가 안 좋아요. 개방감도 없고 그럴 경우 하는 게 지정 건축선입니다. 따라서 이거는 건물을 많이 짓는 도시 지역에서만 실시되는 거고, 그리고 그 폭 범위가 4m 이하의 범위 안에서만 지정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 건축선하고 도로 사이 면적 있잖아요. 그거를 도로로 활용하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지 면적에 포함이 됩니다. 아까 도로 폭이 좁아서 건축선이 그어지는 경우는 다릅니다. 어쨌든 건축선이 정해지면 법정 건축선이든 지정 정해지면 그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 건축해서는 안 된다. 자, 면적 등 산정 또 이게 중요한 내용인데요. 여러분들 이제 건폐율, 용적률 국토계획법에서도 중요하지만 우리 건축법에서도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특히 건폐율보다도 용적률이 중요한데요. 용적률이라는 건 대지 면적에 대해서 연 면적을 얼마까지 할 수 있느냐의 비율이잖아요. 대지 면적에 대해서 연 면적을 얼마까지 할 수 있느냐. 그럼 그 연 면적은 바로 뭐냐? 바닥 면적의 합계거든요. 바닥 면적의 합계. 각 층 바닥 면적을 합계한 게 연 면적이에요. 다시 용적률 산정할 때는 일정한 면적을 제외해 줍니다. 이게 굉장히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예요. 요 지하층 면적, 주차장 면적, 또 피난 안전구역 면적, 또 이 피난 안전구역 면적은 이제 초고층 건물에서 있잖아요. 자, 그래서 3번, 4번 또 모르더라도 1번, 2번은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는 게 일단 지하층 면적, 주차장 면적도 연 면적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용적률 산정할 때는 제외해 줍니다. 즉 예를 들어 지하 3개 층이 각각 한 층의 면적이 300제곱미터다. 그러면 총 각 층마다 100제곱미터다. 그러면 3개 층이면 300제곱미터죠. 그거 역시 연면적에 들어가요. 거의 지하층도 하나의 층이니까요. 층마다 있는 게 바닥이니까요. 그러나 그게 용적률 계산할 때는 빼줘야 된다는 거. 또 마찬가지예요. 지상층이라 하더라도 지상층에도 주차장으로 쓰는 면적 있잖아요. 주차장 층의 면적은 용적률 계산할 때 빼준다는 거 시험에 아주 자주 나오는. 자, 그러면 그 전제로 일단 바닥 면적을 알아야 용적률도 아는 거잖아요. 그럼 바닥 면적이 뭐냐? 각 층마다 재는 건데 각 층에서
각 층에서 사람들이 장시간 머무를 수 있는 공간, 거기는 바닥 면적에 들어가고 사람이 장시간 머물 수 없는 공간은 바닥 면적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바닥 면적에 산입이 되냐 안 되냐 이런 문제가 자주 출제되는데 그 기준은 이 부분에서는 사람이 오래 머물 수 있겠다 그럼 포함을 하는 거고 안 그러면 포함을 안 시키고 그렇게 문제 푸시면 되는 건데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여기 노대라는 게 발코니예요. 발코니에 우리가 오래 머물 수 없죠. 그래서 거기 그렇지만 너무 노대를 넓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1.5m까지만 바닥면에서 제외해 주고요. 또 당연히 필로티 우리가 오래 머물 수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승강기탑, 굴뚝, 또 뭐 기계실 이런 것들은 그래서 당연히 제외해 준다. 그래서 바닥 면적에 산입이 되니 안 되니 또 용적률에 들어가니 안 들어가니 반드시 여러분들 정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지하층 면적은 용적률 산정이 안 들어가는데 그 지하층 기준 알아두셔야 되겠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땅 속에 반절 이상 묻혀 있는 층이다. 그래서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말이 어렵게 돼 있지만 땅 속에 반절 이상 묻혀 있는 층이 지하층이다. 자, 여기까지 해서 건축법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주택법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동산 공법에 대한 강의 함께 하셨습니다. 이 강의 내용을 듣다 보면요. 그동안 일상생활 속에서 선입견으로 인해서 잘못 알고 있던 사항들이 이렇게나 많았구나 느끼게 되는데요. 그 선입견 그대로 암기하지 않고 그대로 시험장에 가신다면 실수가 잦아지겠지요. 꼭 체크를 하시고 암기를 해두시고 시험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하신 강의 내용도요. 유튜브와 한국직업방송 홈페이지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시죠? 복습 꼭 해두시고 다음 강의 기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도 부동산 공법에 대한 알찬 강의로 돌아올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